안녕하세요. 68세 박지숙입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 은퇴 초반은 정말 암흑기였어요. 28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지만 저는 정규직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기간제 교사라는 비정규직이었죠. 제 교직 생활은 1992년 서울 변두리 중학교에서 시작됐어요. 임용고시에 도전했지만 3번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는 1점 차이로 탈락했어요. 그때 같이 준비하던 친구는 합격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지수가 우리 학교 기간제 교사 자리 있는데 지원해 볼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32, 더 이상 시험 준비를 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기간제 교사 생활이 2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었어요. 매년 2월이면 교감 선생님께서 내년에 수업 시수가 줄면 선생님은 나가셔야 해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더 불안했어요. 4개 중학교를 전전하며 28년간 비정규직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정규교사와 같은 업무량을 했지만 급여는 70% 수준이었고 승진 기회는 전혀 없었죠. 교내 행사나 업무 분장에서 항상 후순위로 취급받는 서러움도 있었어요.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5년째 근무하던 학교에서 체육대회 때였어요. 교직원 테이블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 학부모가 다가와 선생님들 간식은 저쪽에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이 저분은 정규교사가 아니라 기간제예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 중에는 전교에서 국어 성적이 제일 낮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1년 동안 방과 후에 남아 함께 공부한 끝에 중위권까지 성적을 올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대학에 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65세가 되었고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8,740만 원을 한 번에 받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동안 주말도 없이 학생들 장문 첨삭하고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하던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잠시 홀가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27년으로 월 92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만약 정규직 교사였다면 사학연금으로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을 텐데 말이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를 계산해 봤어요. 집은 다행히 제 명의의 18평 아파트가 있었지만 약값과 병원비를 포함해 월 18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92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88만 원이 부족했죠. 단순 계산으로는 퇴직금으로 매월 부족분을 충당하면 8년 4개월 후에 고갈될 예정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는 73세.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택연금도 고려해봤지만 18평 소형 아파트라 월 수령액이 65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마저도 집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퇴직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퇴직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금액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교직 생활 중에 준비했던 자격증들이 있었거든요.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등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방학마다 취득했었죠.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그때는 그저 자기계발 차원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어학원 강사로 지원했어요. 하지만 면접관의 첫마디가 선생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라는 말이었죠. 두 번째로 한국어교원 자리에 지원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젊은 선생님을 선호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방과 후 교실에 지원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젊은 선생님을 원해요라는 거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개월 동안 30개 이상의 일자리에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단 2곳에서만 면접 제안을 받았어요. 그마저도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죠. 28년의 교직 경력이 이렇게 무용하다니.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라 외출도 제한적이었어요. 첫 겨울을 혼자 집에서 보내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에서 매일 100명 이상의 학생들과 소통하던 삶에서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적응이 안 됐죠. 30년 교직 생활 처음으로 무기력증을 경험했어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낮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진 듯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울리는 전화기, 지방에 사는 아들의 안부 전화가 유일한 낙이었죠. 퇴직 전에는 동료 교사들과 자주 만났는데 퇴직 후에는 그런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니 정말 외로웠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퇴직 후 처음 맞은 새 학기 시작일 3월 2일이었죠. 28년 동안 그날이면 늘 학교 교문을 들어섰는데 그날은 그냥 집에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퇴직 후 첫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정서적 공허함이 함께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퇴직 1년 차에 접어들 무렵 갑자기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쉰 목소리가 나오고 가끔은 아예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처음에는 감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심각한 성대결절입니다. 30년 교사 생활의 후유증이네요. 의사의 설명은 이어졌어요.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씩 강의로 인한 성대 남용이 누적되어 손상된 거예요. MRI 검사 결과 성대 폴립 및 결절이 중증도로 나타났고 의사는 수술을 권고했습니다. 수술비가 380만 원이라고 했어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비보험으로도 전액 보장이 안 된다고 했죠.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수술 후에도 완전한 음성 회복이 불확실하다는 점이었어요. 의사는 보통 80%에서 90% 정도 회복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회복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말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제게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정체성의 위기로 다가왔어요. 국어교사로서 학생들 앞에서 시를 낭독하고 소설을 읽어주던 그 목소리가 제 자산이었는데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니 정말 슬펐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딸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해외에서 근무하던 사위가 외도를 했고 딸은 9살 손녀를 데리고 갑자기 귀국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딸과 손녀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당분간 한국에서 살 거래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재취업을 준비해야 했고 그동안 손녀의 양육 문제가 시급했어요. 학원비랑 양육비를 잠시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는 딸의 부탁에 퇴직금에서 2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그것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렇게 딸과 손녀의 주말 방문이 시작되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제가 손녀를 돌봤고 딸은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점차 실질적인 공동 양육 상황이 되어갔어요. 특히 딸이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면 손녀를 하루 종일 돌봐야 했죠. 다행히 딸이 3개월 만에 외국계 회사에 취업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저 이제 출근해야 하는데 손녀 학교 후에 돌봐주실 수 있어요?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챙겨주세요.
평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지출이 발생했어요. 손녀 간식비, 학원비, 용돈 등. 제 퇴직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계, 의료비, 손녀 양육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했습니다. 딸에게 당분간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딸은 엄마 아직은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가 엄마 집에서 너무 멀어요라며 거절했죠. 그래서 성대 치료와 병행 가능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조건이 추가된 거죠. 또한 척추측만증이 있어 오래 서 있기 어려워 매장 판매직은 제외했고 불면증 약을 복용 중이라 이른 아침 출근도 어려웠어요. 가능한 조건을 정리해보니 단시간 근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가능하면 제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어요.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구립도서관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독서지도사 모집 -주 3일 15시간 시급 11,000원. 지원 자격은 독서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시니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업무 내용은 어린이 독서지도와 노인 대상 오디오북 제작 지원이었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라 접근성도 좋았고 업무 강도도 적절해 보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제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면접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마지막 주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지숙님 합격하셨습니다. 3월 2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그 순간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새 학기 시작일인 3월 2일 제가 다시 어딘가로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좌절했던 퇴직 1주년이 되는 날 새로운 일터로 첫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성대결절 수술은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모아서 수술비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도서관 일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거든요.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어요. 제 오른쪽 눈에 황반 변성이 시작된 것이었죠. 책을 읽다 보면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직선이 굽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안과 검진 결과 연령 관련 황반 변성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과 영양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국어교사로 또 이제는 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사람에게 시력 문제는 치명적이었죠. 영양제 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성대결절, 딸의 이혼과 손녀 양육, 그리고 황반 변성까지. 제 앞에는 여러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도서관 일자리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이 일이 과연 제 노후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첫 출근 날짜는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 3월 2일이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28년 동안 3월이면 늘 교단에 섰던 날인데 이번에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날 아침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학교 갈 때처럼 앞머리를 정돈하고 옅은 립스틱을 바르고 편한 구두를 신었어요.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설레는 마음에 2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사서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박 선생님이시죠? 환영합니다. 그렇게 불린 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 후에는 그저 할머니나 아줌마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인상 깊었던 건 도서관 관장님의 첫 마디였어요. 선생님의 경력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 도서관에 오셔서 영광이에요. 이런 말을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첫날 업무는 도서관 시스템 교육과 어린이 자료실 구조 파악이었어요. 국어교사 시절 형광펜으로 책에 줄을 긋던 손에 도서 정리 바코드 스캐너가 쥐어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곳도 내가 있을 만한 공간이구나. 한 달 후 첫 월급 68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비록 교사 시절 월급의 14 수준이었지만 이제 매월 부족한 88만 원 중 일부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일은 제 건강 상태에 딱 맞았어요. 특히 성대결절로 목소리에 문제가 있던 저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축복이었습니다. 책 정리, 데이터 입력 같은 조용한 업무가 줄을 잃었거든요. 퇴직 후 4개월 만에 용기를 내어 성대결절 수술을 결정했어요. 다행히 도서관 관장님이 매우 이해심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수술 받으시는 동안은 비발화 업무만 맡으세요. 책 정리, 데이터 입력 같은 일로요. 수술 후에는 6개월간 음성치료를 병행했어요. 매주 금요일 오전에 병원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도서관 근무 일정을 월, 수, 토요일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대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말할 필요가 없으니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았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도서관 관장님이 저를 불러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다루시니까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어요. 성대 수술 후라 목소리 사용에 제한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관장님은 주 1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니 부담 없이 해보세요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책 읽어주는 할머니 프로그램은 제 인생에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교사 시절 중학생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은 훨씬 더 순수하게 반응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라며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보는 아이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목소리를 아껴야 했기에 새로운 소통 방법을 배웠어요. 표정과 몸짓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법을 익혔죠. 오히려 이런 비언어적 소통이 아이들과 더 깊은 교감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학생들 성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순수하게 책과 이야기 자체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업 진도나 시험 걱정 없이 아이들과 교감하는 즐거움을 재발견한 거죠. 어느 날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수업이 있는 날만 도서관에 오려고 해요. 아이가 선생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우연한 기회가 또 찾아왔어요.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물어보는 노인 이용자들이 많았거든요. 관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 강좌를 열어볼까요? 박 선생님이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실버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 시작되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던 경험을 살려 또래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앱 사용법, 전자책 읽는 방법, 정보 검색하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무보수 봉사로 시작했으나 반응이 좋자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예산을 배정해 주셨어요. 월 2회 특강으로 추가 수당 15만 원이 생겼습니다. 동년배 수강생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업 분위기도 좋았어요. 선생님, 우리 나이에 맞는 속도로 가르쳐주니 정말 좋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수강생이 계셨어요. 78세 김영순 할머니였는데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오셨어요. 3달 동안 열심히 배워서 마침내 미국에 있는 손주와 영상통화에 성공하셨을 때 그 기쁨의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 덕분에 손주 얼굴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 새로운 보람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관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넘어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는 제 건강 상태에 딱 맞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형성되면서 불면증도 자연스럽게 나아졌어요. 게다가 도서관에서 만난 동료 사서들과의 교류도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 독서 모임 등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었어요. 퇴직 후 느꼈던 고립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근무를 통해 많은 정보도 얻게 되었어요. 특히 노인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청 방법도 배웠습니다. 덕분에 병원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죠.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제 경제 상황은 많이 나아졌어요. 국민연금 92만 원에 도서관 급여 68만 원을 더해 기본 16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특강 수당 15만 원까지 더하면 175만 원. 생활비 180만 원에 거의 근접한 수입이 된 거죠. 하지만 딸과 손녀 지원,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이것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어요. 이것을 계기로 제 인생에 또 다른 장이 열렸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주 3일 도서관 아르바이트가 제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제 존재 가치를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